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대학을 이제 서울대학교 인산가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국제 정치학 박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에서 39년 근무를 하셨고 이후에 이제 대학에서 강원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에서 교수를 7년간을 하셨고 뭐 세계 곳곳을 다니셨으니까 왜 그렇게 저기 군 관련돼 있는 것을 좀 다니셨는지 예. 예, 그리고 군에 대해서 왜 그런 그 활동을 하고 계신지 예. 그게 좀 궁금한 점들이 저도 있고. 예. 육군 군사연구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사학을 좋아해서 이 기갑전으로 본 한국 전쟁이다 이런 책을 제가 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탱크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이 산이 많은데 어떻게 탱크전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한국전쟁 동안 탱크끼리 싸웠다는 건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군이 남침한 게 1950년 6월 25일 초기 5개월 동안, 그러니까 1950년 11월까지 탱크전이 119번이 일어났습니다. 즉 인민군 공산군 탱크들이랑 유엔군 탱크 사이에 탱크전이 119번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죠. 예. 크게는 우리가 잘 아는 다부동 전투. 우리가 다부동 전투라 그러면 육군 1사단이 인민군을 유학산에서 저지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사실이죠. 그러나 다부동 전투의 제일 결정적인 전투는 탱크전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건 우리 군대에서도 그냥 탱크는 그 미군 탱크였거든요. 미군들이 그 M26 퍼싱 탱크로 인민군 T-34 탱크들을 때려 부순 데가 다부동인데 거기서 한국전쟁에서 가장 큰 기갑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군이 사실 결정적으로 승리를 제공해 준 거예요. 우리 1사단은 유학산에 올라가서 인민군 보병들이 산을 넘어오는 보병들을 우리 육군 1사단이 막은 거죠. 그러나 이제 적의 주력이 탱크를 앞세우고 다부동에 천평동 도로를 쫓아서 인민군 T-34랑 SU-76 자주포 부대들이 내려오는 것을 결정적으로 때려 부순 것은 미국 탱크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기갑전이 엄청나게 벌어졌는데 기갑전이 벌어졌다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6.25 전쟁 3년 동안 어떻게 우리 기갑부대가 싸웠나 하는 것을 이 책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육군본부 군사연구소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육군 군사연구소 연구원으로 좀 일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냐? 그랬더니 이 책 출판사에 물어봐가지고 저를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육군 군사연구소 위원들이 서로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는 우리 육군에서도 모르는 얘기인데 탱크들끼리 그렇게 많이 싸우고 이렇게 자세하게 탱크전을 설명해 놓은 게 우리 육군에도 자료가 없는데 이 양반이 뭐 민간인인데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나무 팔러 다니는 사람이 이런 책을 어떻게 썼느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서 연구원으로 좀 모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군 군사연구소에 3년 동안 연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민간인은 저까지 해서 2명인데 한 분은 방금 호병단장을 예편하신 분이고 사병으로 거기 간 사람 또 민간인으로 거기 간 사람은 제 혼자밖에 없어서 아마 그 육군 군사연구소 그 역사에 아마 그 특이하게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남태평양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이 기갑전 책. 남태평양에 있으면서 육군 본부에서도 모르는 자료들을 어떻게 알았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이 사진을 보시면은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양 교수님,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캠벨 중장입니다. 제가 이 책 쓸 때 주한 미군 사령관이었죠. 캠벨 중장이랑 제가 에이브란즈 탱크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캠벨 중장을 만나갖고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한국전쟁 동안에 탱크끼리 싸운 전례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 군인 친구들한테 얘기해봤지만은 그런 자료들이 거의 없다. 혹시 미군이 갖고 있냐 그러니까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 없고 켄터키주에 있는 그 전차학교, 기갑학교에 그 자료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그거 좀 그 옛날 자료니까 이거 뭐 신무기 개발하는 비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복사해서 얻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부관을 부르더니 지시를 하더구만요. 제 앞에서.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한 달 후에 웬 미군이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만나자고
그 당신이 그 우리 사령관한테 부탁한 자료 왔다고. 그래서 그 자료들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그 탱크 부대 지휘관들, 뭐 중대장, 대대장 이 양반들이 연필로 그 탱크 그 기갑전 현장을 연필로 스케치한 것도 여러 장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은 다 컴퓨터지만 옛날에는 타자로 했으니까 타자로 해서 한 페이지가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이라기보다 자료죠. 그 복사한 걸 제가 얻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독립기갑연대 그 창설 요원들이 지금은 세상을 거짐 떠났어요. 근데 이 책 지을 때는 그 몇 분이 살아 계셨어요. 연세가 아주 연로한 분들인데 제가 만나가지고 증언을 듣고 또 탱크전 일어났던데 제가 직접 다 찾아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아까 천평동은 물론이고 502라고 해서 인민군 육사단이 남해안 따라서 부산으로 갈 때 탱크들을 앞세우고 진격하다가 마산 서쪽 502에서 미군 해병 탱크 부대한테 전멸당했거든요. 그런 현장을 그런데 다 제가 찾아다녔죠. 하여튼 간에 뭐 그 정도로 제가 이 군대 쪽에 열정이 있고 그리고 또 아마 제가 그 다닌 그 전쟁터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처음 듣는 이름들이 많을 거예요. 무슨 뭐 진주만 뭐 이런 데는 알아도 뭐 분화, 외화, 비약 전투 뭐 이런 거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 중대규모, 대대규모 전투한데도 제가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이 태평양에. 그 제가 그 미국인 친구들, 영국, 호주 군사 전문가들이랑 이렇게 교신을 하고 있는데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유황도 갈 때 다녔는데 그 친구들 그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군 출신들이에요. 근데 얘기해 보니까 제가 다닌 그 전쟁터에 10분의 1도 못 갔더라고요. 태평양뿐만 아니고 뭐 엘 알라메인 전투 뭐 역사상 제일 큰 기갑전 벌어진 데가 쿠르스크죠. 소련에. 거기도 물론 제가 다 가봤고 발지 전투 그러니까 4대 기갑 전투 쿠르스크 전투, 벌지 전투, 엘 알라메인 전투, 골란 고원 전투 네 군데 제가 다 가봤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고 뭐 잔잔한 전투장도 이잡듯이 다녀봤어요. 전쟁터를 한 40년을 다녔습니다. 뭐 좀 답변이 됐습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이게 참 조그만 나라인데 인구는 서울 인구보다도 작고 면적은 우리나라 4분의 1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서울에 군사박물관이 몇 개 있습니까? 인구 1000만인데 군사박물관이 몇 개 있습니까? 용산에 군사박물관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육군사관 안에 군사박물관이 있고 육군산학교 안에 있는 군사박물관은 사실 또 민간인이 쉽게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데가 안 되고 우리 또 공군도 그 청주에 공군박물관이 있지만은 그 공군사관학교 안에 있어 놓으니까 민간인이 사실 이게 프리하게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2번 방문해 봤지만은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울에 우리가 시민이 어느 시민이라도 쉽게 갈 수 있는 박물관은 사실 하나입니다. 용산에. 근데 이스라엘은 텔아비브라는 도시에 텔아비브가 인구가 한 40만 되는 도시인데 우리나라 수원보다도 작죠. 인구로 하면. 거기 군사박물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파에 해군박물관이 있고 부엘세바에 공군박물관이 있고 라트론에 전차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에일랏에 가면 역사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군사박물관입니다. 성격으로 봤을 때. 이러면 이 서울 인구보다도 자그마한 나라에 군사박물관이 8개예요. 그 뭐랄까요. 좀 우리랑은 DNA가 달라요. DNA가 다르고 또 아주 그 군사박물관 자체도 딱 가보면 진짜 군사박물관 냄새가 나. 허례허식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그 밀리터리 그것만 딱 돼 있지 건물 이런 데 신경 안 써요. 우리는 우리나라 용산 박물관 정도 그 인프라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군사박물관에 가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건물 잘 지어놨죠. 그러나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면은 건물의 그 웅장함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소프트 쪽은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는 군사박물관이 전시 품목은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국군 박물관은 가보면은 전시 품목은 우리 용산 거보다 뭐 서너 배 돼요. 근데 건물이 그건 뭐 당장 뭐 오늘 뜯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뜯어갔다 내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실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이나 이런 데 외향에 돈을 안 쓰고 그 아주 실질적인 것에나 신경들 쓰고 소프트웨어가 아주 풍부하죠. 알겠습니다. 들어왔으니까 시작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파워포인트 띄워놓은 게 보입니까? 예, 박상근 장군 잘 보여요? 예, 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이스라엘 군사 전략이라고 해서 뭐 제목은 너무 거창한데 두 개로 나눠서 첫 시간은 이 이스라엘 군사 전략의 배경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근대 현대사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듣는 분들이 이거 뭐 이 군사 전략이란 게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뭐 그렇게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배경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 또 이 군사 전략하면 현재와 미래를 그 아우르는 그 전략이 세워지는구나 그런 걸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 사진은요 1948년도 이스라엘 독립전쟁 때 이스라엘 여군들 사진입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독립전쟁 때 국기도 제대로 없어 놓으니까 큰 그 천에다가 잉크로 이렇게 그려갖고 이스라엘 여군이 지금 찝차를 타고 사막을 지금 제가 보기엔 뭐 정찰 임무를 띄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막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한 장에 이스라엘의 그 막 상무정신이랄까 애국정신 그런 게 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선 군인들이 여자 군인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여자군들이 뭐 타이핑이나 치고 뭐 저 통신을 하고 하는 거 아니라 실제 전투병과에 배속돼서 이렇게 사막에서 실전에 투입되고 있는 이런 사진 한 장이 오늘 그 제가 얘기할 거에 내용을 뭐 상징적으로 다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가 다 보이죠? 중동 지도요? 예. 그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뭐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네. 적대 세력에 다 둘러싸여 있죠. 예.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요. 예. 팔레스타인이라 그러면은 의미가 여러 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시대에 따라서 지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뭐 우리가 뉴스에 요즘 나오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뭐 이스라엘군과 충돌이 일어났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착존들이 뭐 들어서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 안 나옵니다. 그 팔레스타인은 뭔가 하면은 여기 지금 오른쪽 지도에 보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1922년 이후에 그 팔레스타인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요 지도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쉽게 말하는 서안지대, 웨스트뱅크, 그 다음에 지중해 쪽에 그 이집트에 붙어 있는 가자 지구. 그래서 면적이 한 6,0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면적이 한 2.7만 평방킬로인데 우리가 부르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지금 뉴스에 나오는 팔레스타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서 웨스트뱅크와 또 지중해에 끼고 있는 가자 지역 그거를 팔레스타인으로 뉴스에 나오죠. 근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가서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 갔다. 그때 팔레스타인이 지도 오른편 지도입니다. 그리고 1922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은 뭔가 하면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거 합한 거를 팔레스타인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더 넓게 하면은 이집트 동부, 이라크 서남쪽, 시리아의 일부, 요르단, 이스라엘, 레바논 이건 광범위하게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냥 팔레스타인 할 때 쉽게 시대별로 팔레스타인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새겨들어야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근대 현대사를 얘기할 때 이해가 쉽게 됩니다. 왼쪽에 1920년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922년까지 이런 지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합쳐갖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죠.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이게 그 영국이 지배하기 전에 이게 오스만 터키 땅이거든요. 지금의 요르단,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옛날에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거 보면은 오스만 터키랑 그 영국군 로렌스가 지휘하는 아랍 부족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922년까지는 왼쪽 사진에 이거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요르단이 이스라엘의 약 4배 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27,000이고 요르단이 한 89,000 되니까 합치면 우리나라 남한보다 큽니다. 이게 1922년까지 팔레스타인이었는데 1922년에 영국이 요르단을 독립시켜버립니다. 그 트란스 요르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오른쪽 지도를 보면은 트란스 요르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을 가지시고 이제 제가 강연을 더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왼쪽 서쪽에 가자 지구가 보이고 또 점점으로 해갖고 예루살렘을 경계로 해서 상당히 큰 지역이 점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웨스트뱅크죠.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땅입니다. 그리고 위에 나사렛이 보이고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그 밑에 있는 큰 바다는 호수는 사해고 그 쭉 따라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한 지도상에서 한 1cm 정도 보면 사펫이라고 보입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그 성지여행 그렇게 많이 가는데 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사펫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펫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 좀 이따 나오는데 우리가 1948년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선언하자 바로 그날 오후부터 아랍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는 게 낫겠네. 그러니까 일단 사펫이 어딘가는 그냥 그것만 이렇게 눈여겨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 꼭대기에 사펫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다. 그거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전략의 배경이라 유대인 박해 제가 6가지로 좀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그 유대인 박해라는 게 나치스의 그 아히히만 대령이 유대인 수백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 놓고 죽이고 한 거 뭐 많이들 들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오니즘의 대두. 헬젤이라는 유대인이 시오니즘, 팔레스타인에 우리 나라를 세우자, 우리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자는 그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됐죠. 19세기 말에. 그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 국가의 필요성, 텔아비브 건설, 벨포 선언. 애우기 힘든 거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뒤에 설명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엑소더스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팔레스타인이란 거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 땅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장 단체와 독립 전쟁이라 하가나는 무장 독립 단체입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후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키부츠 협업 농장이죠. 협업 농장이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장교단의 요람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독립전쟁 포함 4차에 걸친 중동전쟁. 이런 6개의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이 형성되게 됩니다. 우선 그 유대인 박해를 보시면은 유대인들을 박해한 게 독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일이 유대인들을 박해했다 그러는데 사실 서유럽에서 동유럽 포함해서 그 유대인을 박해 안 한 나라는 3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한 나라가 덴마크.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박해를 안 한 정도 되는 나라가 영국. 프랑스는 겉으로는 박해를 안 하고 속으로는 박해를 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들 독일, 러시아,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전부 유대인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 학살을 방조하고 또 간접적으로 나치가 이들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잡아가는 것을 다 간접적으로 눈 감아주거나 도와준 나라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의 마지막 슈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나의 마지막 슈트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유대인이 슈트라는 게 양복이죠. 주인공이 유대인인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갔다가 아르헨티나에서 평생을 살고 늙어서 폴란드, 그 사람이 폴란드에서 어릴 때 살았으니까 폴란드에서 자기를 도와준 폴란드 친구를 찾아가는 게 그 영화 줄거리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요, 독일이랑 폴란드를 엄청나게 싫어해.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그 폴란드까지 갈 때 독일 폴란드란 말을 안 씁니다. 종이에다가 독일 폴란드라고 써가지고 나 여기 간다 이랬지, 하도 그 독일이랑 폴란드를 싫어해가지고. 그런데 유대인 이 노인네가 폴란드인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서로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이 당시에 2차 대전 때 폴란드에 약 유대인이 35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폴란드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갖고 독일인들이랑 같이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폴란드에 태어나서 이 독일인과 폴란드인들을 아주 혐오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폴란드인 친구가 이 유대인이 잡혀가서 학살당하는 걸 구해주니까
개인적으로 그 친구한테 고마운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그 막 감정이 섞여가지고 그 폴란드를 다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 학살한 걸 독일만 했다 그러는데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학살했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루마니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루마니아도 그 브라소프에 있는 그 브라소프라는 도시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했어요. 제가 가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에 올린 사진 중에 한 2장 정도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여기 보이는 아우슈비츠 살해 현장 이런 거는 뭐 기록 사진이고 나머지는 제가 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아우슈비츠 사진을 올려놓은 거는 이것도 뭐 여러분들 많이 알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사진을 올려놓은 거는 아이히 히만이 이스라엘 법정에 잡혀와 갖고 끝까지 학살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그 법정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내놓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참고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밑에 오른쪽에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이 애국 교육 뭐 상무 정신이 불어있는 게 가정이랑 학교에서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가정교육으로 애국심이 키워진다 그럽니다. 여기는 지금 야드바셈이라는 게 유대인들 학살자들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에 만든 유대인 희생자 기념지죠. 여기 아이들이 와서 그냥 교육받고 있습니다. 국민학생들인데 이스라엘 그 유적지 이런 데 많이 가보면은 국민학생들이 많이 선생님을 따라서 교육받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오른쪽 사진은 오늘날의 아우슈비츠 모습입니다. 지금은 다 정리정돈 됐지만은 뭐 전쟁 때는 아주 뭐 지저분하고 참혹했죠. 이거는 이제 시오니즘이 그 헬젤이라는 사람이 유대계 오스트리아인 신문 기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유럽 전역에서 박해받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조상의 땅인 그 팔레스타인에 우리가 가야 되겠다. 언젠가는 가야 되겠다. 그 운동을 시오니즘 운동을 결과적으로 성공시켰죠. 그래서 이 헬젤이라는 사람은 일찍 죽었습니다. 44살에 죽었는데 예루살렘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헬젤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장식이 안 된 그 직육면체 돌멩이가 큰 바위가 있는데 이게 헬젤의 묘입니다. 제가 그 이 헬젤 산에 갔을 때 저도 이곳을 방문하고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보통 이 헬젤을 유대인의 그 선지자다, 예언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1897년에 헬젤이 그 제1차 세계 유대인 회의할 때 그러니까 시오니즘을 주장하면서 팔레스타인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주장할 때 회의가 1897년이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서 열릴 때. 근데 그때 헬젤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 중에 사회주의적인 생각 또는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헬젤의 주장에 전면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죠. 그래서 시오니즘의 제일 걸림돌이 된 게 유대인 공산주의자, 유대인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헬젤이 일기에 썼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만은 50년 후에 내 꿈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일기에. 근데 그 1897년에 일기에 썼는데 1947년 정확하게 50년 1947년에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승인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50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젤을 예언자라 이렇게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섰는 이 헬젤 묘 오른쪽의 언덕에는 독립전쟁에서 산화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묘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젤산을 애국자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 국가의 필요성 이런 것도 다 이스라엘 그 군사 전략의 바탕 중에 하나가 된 건데요. 왼쪽 사진이 그게 오늘날의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뜻이 소망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텔은 언덕. 우리나라에 1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은 코로나 전에도 그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중에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첫 번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뭐 기독교인들 뭐 성지순례 그래가지고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 많이들 가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관련되는 책을 찾아보십시오. 뭐 예루살렘이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뭐 베들레헴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놓는데 텔아비브는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상업의 중심지다. 그렇게만 한 텔아비브에 대해서 많이 나온 게 한 서너 줄이에요. 근데 사실 그 이스라엘 현대사는 텔아비브에서 시작됩니다.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파괴해 버리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서기 70년에 그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전에 뭐 아랍인들한테 뺏기고 또 십자군이 들어오고 뭐 역사가 복잡한데 금세로 들어와서 오스만 터키가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오스만 터키는 이슬람이죠.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오고 싶어 해도 못 옵니다. 어떻게 몰래 밀수선 밀항에서 올 수는 있어도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터진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게 아랍인들이기 때문에 아랍인들도 종교가 이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오스만 터키랑 아랍인이랑 딱 합쳐가지고 유대인들은 여기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올 수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밀항해 갖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더라도 또 오스만 터키가 어떤 그 아주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나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와서도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오니즘이 대두되면서 유럽에서 나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랑 몰래 팔레스타인에 오게 되더라도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랭킹 보면은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도 어떤 데 됐다가 뭐 테슬라 뭐도 됐다가 매년 뭐 순위가 조금씩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로스차일드 집안입니다. 이거는 세계 랭킹에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테슬라에 뭐가 그 사람 재산 주식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 주식으로 따져갖고 세계 1위다. 뭐 금년에는 아무개가 세계 1위다 그러는데 로스차일드는 그런 걸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누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냐?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독일이랑 싸워서 이길 때 전비를 댄 사람이 누굽니까? 로스차일드 은행가였어요. 자관의 얘기가 좀 삐뚤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로스차일드가 오늘날의 텔아비브 지역이랑 지금은 뭐 건물도 많이 들어섰지만은 19세기 말에는 텔아비브 지역이 그냥 모래 언덕입니다. 모래 언덕에 있는 거는 뭐 올리브 나무 몇 개 있고 그냥 뭐 허벌판 모래 땅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지금은 갈릴리 바다에 가면 뭐 좋은 거 뭐 유람 시설도 있고 호텔도 좋은 게 있지만은 갈릴리 바다 남쪽이 이게 늪지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 농사 짓기도 힘든 땅이에요. 로스차일드가 유대인 동포들을 생각해 갖고 오늘날의 텔아비브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땅을 2억 평을 구입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땅을 구입하지 못한다고? 그거 다 알죠. 왜 그러면 땅을 구하지 못하냐? 바로 오스만 제국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책을 일선에서 그 시행하는 거는 관리들이거든요. 공무원들. 유대인들 땅 못 사게 하는 거. 로스차일드가 아주 그 돈으로 그냥 융단 폭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난 뇌물 써서 땅을 구해라. 그래서 2억 평 구한 게 그 오늘날의 텔아비브 지역이랑 갈릴리 지역에 딱 2억 평 합쳐서 2억 평 구한 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뇌물 써서 다 구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거주할 수 있도록 로스차일드가 만들어줬어요. 근데 한 열흘 전인가 그 신문에 우리나라 제일 큰 신문에 보니까 거기 이스라엘에 나왔는데 그 제가 보니까 잘못 썼어요. 거기 뭐라면 로스차일드가 오늘날 이스라엘 땅의 80%를 사줬다 그러는데 80%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신문이 잘못된 거고 2억 평이라면은 뭐 약 한 700평방킬로미터 되죠. 이스라엘 면적이 2만 평방이 넘는데 그 예를 들어서 2만 평방킬로에 곱하기 0.8 하면은 1만 6천 평방킬로를 사줬다는 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2억 평, 이렇게 약 700평방킬로를 사준 게 그게 맞습니다. 그 잘 모르고서 그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그 유대 아랍인들이 갖고 있는 땅을 80%를 어떻게 삽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텔아비브가 모래 땅입니다. 모래 땅인데 정말 사람도 못 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남쪽도 늪지대고 그 유대인들이 젖과 꿀의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기에는 이게 아주 황당한 사막, 그래서 이게 뭐 올리브 나무나 몇 개 서 있는 땅 사막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유대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땅이 될 거다. 그런 땅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름을 소망의 언덕 텔아비브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텔아비브가 유대인들이 서기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져 갖고 텔아비브 만든 게 1909년입니다. 그 몇 년 만에 세웠습니까? 1839년 만에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자기 나라를 떠난 지 1839년 만에 처음으로 유대인의 손으로 유대인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유대인의 도시를 만든 것이 바로 텔아비브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오게 된다는 소망을 주는 언덕이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책에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전혀 설명도 없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궁금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사관학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장교단은 키부츠가 장교단의 요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텔아비브에 가면요. 건물이 하나 조그만 게 있는 게 그게 유대인 사관학교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 집에서 그 건물 속에서 하룻밤 잤어요. 이스라엘을 지금 무시하는 나라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장교 교육도 아주 특이하게 시킵니다.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는 그대로 그 미국 웨스트포인트 교육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조금 남은 뒷부분에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도 독특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뭐 남들이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나도 한다. 이건 유대 정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자기들만의 그걸 가지고 하지 이 사람 저 사람 한다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다음에 벨포 선언. 1917년에 영국 외무부 장관 벨포가 이스라엘에 독립을 주겠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가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게 벨포 선언입니다. 이게 1917년입니다.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벨포 스트리트가 있어요. 그게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왜 벨포 선언이 나왔냐? 역사 시간에다 배우지 않습니까? 무제한 잠수함 작전 이런 거. 1차 대전에도 그 독일 잠수함들이 얼마나 많은 영국을 괴롭혔습니까? 미국이 개입 안 했으면은 참전 안 했으면 제 생각에는 영국이 항복할 확률이 90%입니다. 그게 영국 프랑스 다 합쳤지만은 또 동쪽에서는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까지 합쳤지만 독일군을 못 당한 거죠. 그러니까 처칠 수상이 당시에 해군 장관이었는데 과학자 와이즈만을 부릅니다. 와이즈만이 제1대 이스라엘 대통령을 지낸 분입니다. 초대 대통령이죠. 이 양반이 화학자예요. 그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독일한테 밀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포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세톤 이게 부족하다. 당신이 좀 기존 방법 말고 이거는 획기적으로 화약을 만들 방법이 없겠냐. 우리 화약 이거 못 만들면 우리 전쟁 진다. 그게 1917년이었어요. 그래서 와이즈만이 조건을 단지 않고 받아들여 갖고 옥수수에서 아세톤을 추출해 가지고 전혀 기존 방법이랑 다르게 이 포탄에 들어가는 화약을 만들어냅니다. 이 와이즈만이 영국의 영웅이 됐죠. 그러니까 처칠이 부릅니다. 당신이 우리 영국이 이 전쟁에 이기는데 큰 공로를 했는데 영국이 당신한테 뭐 해주면 좋겠어? 다른 거 필요 없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나라를 만드는데 영국이 도와주시오. 그거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비를 로스차일드가 엄청나게 냈는데 영국 정부에서 로스차일드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당신이 우리 영국에 기여하는데 우리가 해줄 게 뭐요? 로스차일드도 대답이 똑같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